청하고제 겨울은 바다보다 먼저 온다. 육지의 마지막 산모롱이를 돌아서면 세상의 끝처럼 하얀 등대 하나가 서 있고 그 아래 작은 사택에서 한 노인이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만석, 69의 등대직이었다. 그는 매일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낡은 손전등을 챙겨 등탑에 나선 계단을 올랐다. 164개의 계단. 세어본 적은 없지만 몸이 먼저 알았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지점. 숨이 가빠지는 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밀어야 하는 지점까지. 그의 다리는 계단의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계단 하나하나에는 30년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어느 계단은 발디딤이 살짝 닳아 있었고 어느 계단 옆 벽에는 손자국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만석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몸이 이 좁은 계단에 새겨놓은 흔적들이었다. 등명기 앞에 서면 그는 항상 잠시 멈춰 섰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저녁 바다는 하루도 같은 얼굴을 보인 적이 없었다. 어떤 날은 은빛으로 잔잔했고 어떤 날은 회색으로 성이 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만큼은 언제나 같았다. 렌즈 속에서 불빛이 살아나고 그 빛이 회전하며 어둠을 가르기 시작하면 노인의 어깨는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오늘도 해냈다는 안도가 아니라 오늘도 신호를 보냈다는 확인이었다. 등탑 안은 늘 서늘했고 렌즈가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만이 정적을 채웠다. 그 소리마저도 만석에게는 오래된 친구의 숨소리처럼 익숙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거리곤 했다. 저 양반은 등대청에서 정년을 넘겼는데도 왜 안 내려오나. 자동화 시설이 다 됐다는데 뭘 더 지킨다고. 그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만석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을 뿐 누구에게도 굳이 해명하려 들지 않았다. 젊은 시절 어부였던 만석이 등대지기가 된 사연을 아는 이는 마을에 몇 남지 않았다. 알던 이들도 이제는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30년 전 그 겨울밤 이후로는 사택 안쪽 방에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하나 있었다. 만석은 그 서랍을 1년에 몇 번 정말 견디기 힘든 밤에만 열었다. 안에는 해진 남색 점퍼 하나와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이름이 새겨진 작은 나침반이 들어있었다. 강영호,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서랍을 여는 손길은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그 안의 물건들을 만지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곤 했다. 그날도 만석은 서랍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등탑 꼭대기에 서서 오래도록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유리창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는 습관처럼 중얼거렸다. 그 순간 저 멀리 어디선가 백고동 소리가 아득하게 울려 퍼지는 듯도 했다. 착각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언제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밤도 잘 보고 있으니 어디 있든 찾아오너라. 그 말은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혼잣말이었다. 처음에는 기도였고 다음에는 습관이었고 이제는 그저 숨을 쉬는 방식과 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밤바다를 향해 노인은 그렇게 매일 저녁 자신의 신호를 내보냈다. 등대의 불빛은 15초에 한 번씩 같은 자리를 훑고 지나갔다. 규칙적이고 정직하고 배신하지 않는 빛이었다. 만석은 그 빛을 볼 때마다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도 이 등명기처럼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슬픔이 밀려와도 회전을 멈추지 않고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제 몫의 빛을 정확히 내보내는 그런 마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등명기가 아니었다. 밤이 깊어지고 파도 소리가 유난히 사나워지는 날이면 그의 가슴 안쪽에서는 다른 종류의 빛이 일렁였다. 원망이라는 이름의 불씨였다. 바다를 향한 원망, 그날 밤을 향한 원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이었다.
그해 겨울, 아들 영호는 23살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손이 빠른 청년이었고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만석의 속을 자주 태우던 아들이었다. 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절, 백길로 흩어진 가족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여전히 많았고 영호는 그런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작은 배의 선원이었다. 아버지, 저는 등대 불빛만 보고도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들은 늘 그렇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 그날의 만석은 알지 못했다. 노인은 다시 계단을 내려가며 그 옛 기억을 애써 밀어냈다. 오늘 밤도 등불을 켰으니 할 일은 끝났다. 나머지는 언제나처럼 바다가 알아서 할 일이었다. 그는 사택 문을 열고 들어가 낡은 라디오를 켰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고 그는 식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때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배였다. 이 시각에 이런 파도 속에 나와 있을 배가 아니었다. 만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오랜 세월 바다를 지켜본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불안한 흔들림이었다. 그는 창문에 바짝 붙어 그 불빛을 응시했다. 심장 어딘가에서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사택의 낡은 창틀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가요는 어느새 잡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만석은 보리차 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두꺼운 외투를 다시 걸쳐 입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이 예사롭지 않으리라는 것을. 청하곶 등대는 원래 3명이 교대로 근무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시설이 자동화되면서 상주 인원은 하나둘 줄었고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만석이었다. 등대청에서는 몇 해 전부터 그에게 완전한 은퇴를 권했다. 기계가 알아서 불을 켜고 끄는 시대에 사람이 굳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석은 매번 같은 대답으로 버텼다. 기계는 바다를 못 봅니다. 나는 봅니다. 그 말에 등대청 직원들도 더는 토를 달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명목상 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사택에 남았고 실제로는 여전히 매일 저녁 등탑에 올라 불을 밝히는 일을 손수하긴 했다. 자동화된 등명기는 스스로 돌아갔지만 만석은 그 옆에 서서 렌즈가 제대로 회전하는지 유리에 소금기가 끼지는 않았는지 눈으로 살피고서야 계단을 내려왔다. 그것이 그가 정한 자신만의 규칙이었다. 사택은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다. 부엌 겸 거실로 쓰는 공간에는 낡은 나무 식탁과 흔들의자 하나, 그리고 오래되어 색이 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다. 달력은 3년 전 것에서 멈춰 있었지만 아무도, 만석 자신도 그것을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사택 안에서만큼은 어떤 것들이 멈춰 있어야 한다는 듯이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죽지도 그렇다고 무성하게 자라지도 않는 채송화였다. 영호가 어릴 적 갯가에서 캐와 심었던 것의 자손이라고 했다. 30년 동안 씨가 떨어지고 다시 피기를 반복하며 그 화분은 한 번도 비어있던 적이 없었다. 만석은 아침마다 그 화분에 물을 주며 며칠 사이 자란 이파리를 살폈다. 그것이 그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면대면했다. 만석은 젊었을 때는 배실로 마을에서 손꼽히는 어부였고 이웃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웃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뒤로 그는 서서히 마을의 대소사에서 발을 뺐다. 잔치에도 상가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찾았지만 몇 번이고 문을 닫아 걸린 사택 앞에서 발길을 돌리다 보니 어느새 그를 찾는 발걸음도 뜸해졌다. 그렇게 그는 등대와 함께 마을에서 조금씩 섬처럼 멀어져 갔다.
유일하게 그와 말을 트고 지내는 사람은 선착장 근처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는 수님 할머니뿐이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만석이 필요한 쌀과 반찬거리를 챙겨 사택까지 가져다 주었다. 말없이 물건을 건네고 말없이 마당 평상에 앉아 바다를 함께 보다가 말없이 돌아가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오랜 방식이었다. 어떤 날은 수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도 했다. 만석 씨, 이제 그만 내려오면 안 되나? 여기 혼자 있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러면 만석은 늘 같은 표정으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영호가 돌아올 길을 밝혀줘야지요. 내가 없으면 저 불 누가 대신 봐줍니까? 그 대답에 수님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해가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그 마음 앞에서는 어떤 위로의 말도 무력했다. 그녀는 그저 평상에 조용히 앉아 만석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곤 했다. 만석이 처음 청하고제 정착한 것은 그의 나이 25 되던 해였다. 전쟁이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직후였다. 그와 아내 순덕은 원래 이북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 포성이 가까워지던 그해 겨울, 두 사람은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 행렬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그 행렬은 가는 도중 흩어졌고 딸은 순덕의 등에서 만석의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인파에 휩쓸려 사라졌다. 부부는 몇 날 며칠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아이를 찾지 못한 채 남쪽 끝, 이 작은 어촌까지 떠밀려왔다. 그것이 만석의 첫 번째 이산이었다. 그는 그 상처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순덕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일구며 잃어버린 딸의 목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청하고제 처음 도착했을 때 두 사람에게는 몸 하나 누일 곳조차 없었다. 만석은 선착장에서 그물 손질을 거들며 하루하루 품삯을 받았고 순덕은 마을 안악들의 삭바느질을 도우며 생계를 보탰다. 밤이면 부부는 남의 집 처마 밑에 몸을 웅크리고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견뎠다. 그런 나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딸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입 밖에 내는 순간 무너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대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몇 해가 지나 만석은 작은 목선 한 척을 마련했다. 새벽마다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해 질려 기면 만선의 기쁨과 빈 배의 허탈함을 번갈아 안고 돌아왔다. 그 무렵 마을 이장의 소개로 작은 초가를 얻어 처음으로 온전한 두 사람만의 집을 갖게 되었을 때 순덕은 마당 한편에 감나무 묘목을 심었다. 고향에 두고 온 그 감나무를 그리워하며 언젠가 이곳에서도 붉은 감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묘목에 물을 주며 언젠가 잃어버린 딸도 함께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을 수 있기를 소망했다. 몇 해 뒤 태어난 아들 영호는 그런 부부에게 있어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것을 대신 채워주는 다시 얻은 삶 그 자체였다. 순덕은 영호를 품에 안을 때마다 잃어버린 딸의 목까지 사랑을 쏟아붓듯 아이를 어루만지곤 했다. 순덕은 영호가 10살 되던 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랫동안 알아온 폐병이었다. 임종의 자리에서 그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만석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영호는 부디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말은 만석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아내를 앞세운 슬픔보다 그 마지막 당부가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그날 이후 만석에게 아들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부정을 넘어 죽은 아내와의 약속이자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다. 만석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어부 일을 계속했다. 배실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들의 저녁을 짓고 서툰 손으로 옷을 꿰매고 밤이면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북에 두고 온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산 너머 강이 있었고 그 강가에 큰 감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언젠가 만나야 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누나의 이야기도 있었다. 아버지, 누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린 영호가 그렇게 물으면 만석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살아만 있다면 어딘가에서 우리처럼 바다를 보고 있을 게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만석의 눈빛은 아득히 먼 곳을 향했고 어린 영호는 그런 아버지의 옆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곤 했다. 얼굴도 모르는 누나였지만 영호는 그 존재를 마치 실제로 함께 자란 가족처럼 그리워하며 자랐다. 그 시절 청하고제는 전쟁으로 흩어진 가족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휴전선 너머로 갈 수 없게 된 이들은 대신 남쪽 바닷길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거나 여기저기 흩어진 혈육을 찾아 섬과 섬 사이를 오가곤 했다. 청하고은 그런 사람들이 배를 얻어 타는 길목 같은 곳이었고 자연히 작은 나룻배와 통통배들이 밤낮으로 그네를 오갔다. 영호는 자라면서 그 배들의 선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순전히 생계를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그 일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이를 잃었듯 배를 얻어 타는 사람들 역시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였다. 그는 유난히 그런 승객들에게 마음을 썼다. 뱃삭을 다 받지 못해도 태워주었고 몸이 아픈 노인을 업어 배에 올리기도 했다. 영호야, 너무 마음 주지 마라. 사람 일은 끝이 없다. 만석이 걱정스레 타이르면 아들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에는 아버지의 걱정을 가볍게 넘기려는 젊은이 특유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누나도 어딘가에서 바다를 보고 있을 거라고. 그럼 저 사람들 중에 누가 그 배를 태워줬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말에 만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심어놓은 그리움이 이런 식으로 자라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그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영호가 20살을 넘기면서부터 청하고제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흩어진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쉬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이는 소문 하나를 붙들고 몇 년째 이 항구, 저 항구를 떠돌았고 어떤 이는 이미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유해나마 수습하겠다며 백기를 찾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같은 표정이 있었다. 만석이 매일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잃어버린 것을 향한 표정이었다. 영호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유독 마음이 쓰인다고 했다. 다른 선원들은 뱃삭이 안 되는 손님을 슬쩍 거절하기도 했지만 영호는 그러지 못했다. 한 번은 뱃상 대신 손수짬 무명 저고리 한 벌을 받아온 적도 있었다. 만석이 나무라듯 말하면 영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저 아주머니 눈빛을 보셨어야 해요. 아버지. 그 눈빛을 보고 어떻게 돈부터 챙기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만석은 아들에게서 죽은 순덕의 그림자를 보았다. 몸이 약한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곁을 내어주던 아내의 모습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옮아가 있었다. 그것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나 조마조마했다. 이 험한 바닷가에서 그런 여린 마음은 때로 위험한 법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파도가 사나웠다. 그네에서도 크고 작은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잇따랐고 마을 어른들은 겨울 바다에 나서는 젊은이들을 붙잡고 신신당부를 하곤 했다. 라디오에서도 연일 풍랑주의보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노련한 선장들조차 출항을 꺼리는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백기를 찾는 피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산모퉁이를 넘어 다른 항구에서 흩어진 가족의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청하고주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쌓아는 젊은 안악도 있었다.
남편을 전쟁통에 잃고 마지막 남은 혈육인 친정 오라비를 찾아 섬 하나를 더 건너야 한다고 했다. 아이는 태어난 지 700일도 되지 않아 보였다. 영호는 그 모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기의 여린 울음소리가 어쩐지 그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오늘 밤엔 파도가 너무 셉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오라비가 다음 날 새벽배로 멀리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오늘 밤을 놓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여인은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애원하듯 말했다. 영호는 그 절박한 눈빛을 오래도록 마주 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영호는 집에 들러 낡은 구명조끼를 챙기며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등불 잘 켜두세요. 저는 그 불빛만 보고도 집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만석은 그물을 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흔한 인사가 수백 번 반복되어 온 그 인사가 그날따라 유독 예사롭게 들렸던 것은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사실을 어느 쪽도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날 저녁, 만석은 여느 때처럼 등탑에 올라 불을 밝혔다. 창밖으로 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런 겨울밤은 청하곳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몰랐다. 그 불빛 아래로 자신의 아들을 태운 작은 배 한 척이 거센 파도 속으로 미끄러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영호가 몰던 배는 청하곳에서 가장 작은 통통배 축에 속했다. 선장은 마을에서 오래도록 배시를 해온 노련한 사내였고 영호는 그 밑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는 견습 선원이었다. 승객은 단출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여인, 그리고 여인의 짐 보따리 몇 개가 전부였다. 목적지는 2시간 남짓 떨어진 작은 섬. 여인의 오라비가 다음 날 새벽 먼 뱃길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고 있다는 곳이었다. 항구를 떠나기 전 영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며 잠시 망설였다. 구름의 결이 심상치 않았다. 그러나 여인의 절박한 눈빛과 다음 날 새벽이면 떠나버릴 오라비의 배편을 생각하면 지금 출발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괜찮을 거라고 2시간이면 충분히 다녀올 거리라고 되뇌며 밧줄을 풀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은 순식간에 낯빛을 바꾸었다. 잔잔하던 바다에 흰 물마루가 일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사방에서 바람이 몰아쳤다. 비까지 섞여 들이치기 시작하자 시야는 순식간에 지워졌다. 선장은 뱃머리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파도는 배를 사방으로 흔들어대고 있었다. 여인은 아기를 품에 꼭 끌어안은 채 뱃바닥에 주저앉았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 듯했다. 영호는 젖은 밧줄을 붙들고 몸을 지탱하며 여인 곁으로 기어가 등으로 바람을 막아섰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손끝은 이미 추위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돌아갑시다. 이대로는 위험해요. 선장이 소리쳤지만 배는 이미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방향타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엔진 소리마저 파도 속에 묻혀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커다란 파도 하나가 배전을 후려쳤고 배는 크게 기울었다. 짐 보따리가 바다로 쓸려나갔고 여인은 균형을 잃고 배전 쪽으로 미끄러졌다. 그 순간 영호가 몸을 날려 여인과 아기를 붙들었다. 다행히 두 사람은 배 안쪽으로 끌려 들어왔지만 배는 이미 절반 가까이 물이 들어찬 상태였다. 선장이 무전으로 인근 어선의 구조를 요청하는 사이 영호는 여인에게 낡은 구명조끼를 벗어 입혀주었다.
자신이 입고 있던 단 하나뿐인 조끼였다. 저는 헤엄을 칠 줄 압니다. 아주머니는 아기가 있으니 이걸 입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는 조끼를 벗는 손길조차 침착했다. 여인이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지만 영우는 듣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조끼의 끈을 여며주고는 다가오는 구조선의 불빛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잠시 후 이웃 마을 어선 하나가 위태롭게 다가왔고 선원들은 밧줄을 던져 여인과 아기부터 끌어올렸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영우의 손을 붙잡으며 그를 함께 끌어올리려 했지만 그 순간 또 다른 파도가 두 배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인의 손끝에서 영우의 손이 미끄러지던 그 짧은 순간이 훗날 그녀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도록 남게 될 장면이었다. 제 걱정은 마세요.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영우는 그렇게 외치며 여인의 손을 놓았다. 그 짧은 순간 여인은 영우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고 훗날 기억했다. 두려움보다 오히려 안도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마치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지켜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것이 그를 본 마지막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파도가 다시 배를 덮쳤고 통통배는 순식간에 뒤집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선장은 근처 부유물을 붙잡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영우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웃 마을 어선에 끌어올려진 여인은 정신을 잃을 듯 몸부림치며 다시 바다로 뛰어들려 했다. 자신을 살리고 사라진 그 청년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그녀는 그저 그 총각을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거센 풍랑 속에서 다시 배를 돌릴 방법은 없었다. 어선의 선원들은 여인과 아기를 꼭 붙든 채 서둘러 항구로 뱃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만석은 등탑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규칙적으로 불빛을 돌리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마을 청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사택 문을 두드렸다. 사고 소식을 전하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만석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의 이름이 사고라는 단어와 나란히 놓인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머릿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맨몸으로 뛰쳐나가 선착장으로 달려갔다. 이미 마을 어부들이 배 몇 척을 이끌고 수색에 나선 뒤였다. 만석은 밤새 부두에 서서 캄캄한 바다를 향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목이 쉬도록 부르는 그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다. 그는 몇 번이나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려 했고 그때마다 마을 청년들이 달려들어 그의 몸을 붙들어야 했다. 놔라. 내 아들이다. 내가 찾아야 해. 그의 절규는 바람 소리에 갈갈이 찢겨 흩어졌다. 붙잡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려는 그의 몸부림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강인하던 사내가 이토록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날이 밝고 수색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그네의 모든 섬과 갯바위를 뒤졌지만 영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만석은 그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부두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엔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배어났다. 나흘째 되던 날 수색대는 결국 수색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전해왔다. 통보를 전하러 온 이장의 손을 붙잡고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고개만 저었다. 만석은 그 말을 듣고도 배를 빌려 홀로 바다에 나갔다. 그는 그 후로도 여러 날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배를 저어 아들이 사라진 바다를 헤맸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했고 어느 날은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부두로 마중을 나가야 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수님을 비롯한 이웃들이 몇 번이나 그를 부둥켜 안고 무트로 끌고 왔다. 그렇게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른 뒤에도 만석은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여인과 아기는 그날 밤 무사히 구조되어 목적지로 향했다고 했다. 그러나 만석은 그 사실을 오래도록 알지 못했다. 아무도 그에게 구조된 이들의 이름이나 행방을 상세히 전해주지 못했고 그럴 정신도 없었다. 사고를 수습하던 이웃 마을 어부들 사이에서도 그 밤의 일은 그저 흔한 조난사고 중 하나로 흘러갔을 뿐 누구도 그 여인과 아기가 이후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청하고까지 전해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소문은 이내 다른 사건들에 묻혀 사라졌다. 그렇게 여인과 아기의 존재는 그 참혹한 밤의 기억 속에 묻힌 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만석의 삶과 다시 마주치지 않았다. 사고가 있은 지 반년 뒤 만석은 배실을 완전히 접었다. 더 이상 바다에 그물을 던질 자신이 없었다. 손에 그물을 쥘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 몸이 저절로 굳어버리곤 했다. 대신 그는 마침 관리인을 구하던 청하곶 등대에 자원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아들을 삼킨 그 바다를 매일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만석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살아생전 영호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 등불만 보고도 집을 찾아올 수 있다던 그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말을 부적처럼 가슴에 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시작했다. 그가 등대지기가 되겠다고 했을 때 이장은 몇 번이나 재고해보라며 만류했다. 아들을 삼킨 바다를 매일 눈앞에 두고 사는 일이 산 사람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석의 뜻은 확고했다. 그는 오히려 그 바다에서 눈을 떼는 것이 더 두렵다고 했다. 아들이 사라진 그 바다를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아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그 신락 같은 가능성 하나를 붙들고 만석은 그날부터 매일 밤 등대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성으로는 이미 죽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성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하루가 어느새 30년이 되어 있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여러 번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세월이었다.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초가지붕들은 슬레이트로, 다시 기와와 콘크리트로 바뀌었고 나룻배와 통통배가 오가던 선착장에는 커다란 방파제와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섰다. 흩어진 가족을 찾아 밤낮으로 바다를 오가던 사람들의 발길도 끊긴 지 오래였다. 세상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지만 만석의 시간만은 그 겨울밤 어느 지점에서 멈춘 채 흐르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가의 채송화 화분을 살피고 물을 주고 마당을 쓸었다. 아침 식사는 늘 간소했다. 밥 한 공기, 된장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수님이 가져다주는 반찬으로 며칠을 버텼고 나머지는 텃밭에서 손수 기름 푸성기로 해결했다. 손바닥만 한 텃밭이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그곳에 나가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정성을 쏟았다. 낮에는 등탑에 유리를 닦고 렌즈에 낀 소금기를 걷어내고 계단 난간의 쓴독을 사포로 문질러 닦았다. 그 모든 일이 30년째 반복되는 하루의 의식이었다.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를 두고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다. 등대 할아버지가 미쳤다는 이야기부터 사실은 굉장한 부자인데 자식이 죽고 정신이 나가 저러고 산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마을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는 부풀려지곤 했다.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에 등대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사택, 마당에 서 있는 만석과 눈이 마주치면 놀라 도망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만석은 씁쓸하게 웃을 뿐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한 번은 마을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방학, 숙제로 등대에 대한 글짓기를 하겠다며 사택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다. 아이는 쭈뼛거리며 등대에 대해 몇 가지를 물었고 만석은 뜻밖에도 오랜만에 낯선 이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등대의 불빛이 몇 초에 한 번 도는지, 안개가 낀 날에는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아이가 돌아간 뒤 만석은 오래도록 마당에 서서 그 작은 뒷모습이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오래전 영호의 어린 시절 목소리와 문득 겹쳐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를 잘 아는 마을 어른들은 그런 소문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저 노인이 미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누구보다 깊은 슬픔을 30년째 견디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따금 명절이 되면 몇몇 이웃이 사택 문을 두드리며 함께 식사라도 하자 권했지만 만석은 늘 정중히 사양했다. 그 완곡한 거절 뒤에는 명절날 마을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의 진짜 속내가 숨어 있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일 뿐 그의 진짜 마음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명절이면 마을 곳곳에서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는 소리, 웃음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만석은 그 소리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자신에게는 다시 모일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 날이면 유독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밤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등탑에 올라 불을 밝혔다. 그리고 그 불빛이 어둠 속에서 회전하기 시작하면 사택으로 돌아와 낡은 라디오 앞에 앉았다. 라디오에서는 주로 오래된 가요와 지역 소식이 흘러나왔다. 이따금 뉴스 시간이 되면 그는 볼륨을 조금 높이곤 했는데 혹시라도 실종자를 찾는다는 소식이나 신원 미상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나올까 하는 이제는 스스로도 헛된 줄 아는 기대 때문이었다. 가끔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유행가 하나에 문득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영호가 그물을 손질하며 흥얼거리던 노래였다. 그럴 때면 만석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나 사포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은 채 그 선율에 몸을 맡겼다. 노래가 끝나면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던 일을 이어갔지만 그 짧은 몇 분 동안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형언하기 힘든 표정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그런 순간이면 그는 종종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대신 창밖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만석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 관절은 날이 굳을 때마다 시큰거렸고 등탑의 164개 계단을 오르는 일도 예전보다 배는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하루도 그 일을 거르지 않았다. 몸이 아파 몸져 누운 날에도 기어이 몸을 일으켜 계단을 올랐다. 그런 그를 보다 못한 등대청 직원 하나가 자동화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이제 그만 편히 쉬시라 권한 적이 있었다. 이 불은 이제 기계가 알아서 켭니다. 어르신, 굳이 매일 올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기계가 켜는 불하고 내가 켜는 불은 다릅니다. 그 말에는 30년 세월이 응축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기계는 그저 정해진 시간에 스위치를 올릴 뿐이지만 그가 켜는 불에는 매일 밤 아들을 향한 기다림과 부름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말에 담긴 뜻을 직원은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다. 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둘 바뀌었고 어릴 적 만석을 무서워하던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청아곶 등대의 불빛만은 변함없이 매일 밤 같은 자리를 돌며 어둠을 갈랐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항로 표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30년째 붙이지 못한 편지와도 같은 것이었다. 마을이 아무리 변해도 그 불빛만은 처음 그 자리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수님 할머니와의 관계도 세월과 함께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 몇 해 동안 수님은 만석을 걱정하며 재혼이라도 권해볼까 조심스레 운을 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만석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영우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살림을 차립니까? 그 대답을 듣고 수님도 더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만석에게 있어 유일하게 바깥 세상과 이어진 끈이 되어 주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네 집 자식이 도시로 나갔는지, 항구에 어떤 배가 새로 들어왔는지, 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소식들을 전해 주었고, 만석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 대답은 짧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그도 조금이나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몇 해 전 수님의 아들이 도시에서 사업의 실패의 빚에 쫓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만석은 자신이 평생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을 아무 말 없이 수님의 손에 쥐어주었다. 수님이 극구 사양하자 그는 짧게 한마디만 했다. 저한테는 쓸 곳도 없는 돈입니다. 받아두세요. 그 일 이후로 수님은 만석을 더욱 살뜰히 챙기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앞에서 함부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일도 조심스러워졌다. 30년을 한결같이 버텨온 그 마음의 무게를 어떤 말로도 가볍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등대를 찾는 낚시꾼이나 관광객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얀 등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그 풍경에 감탄하곤 했지만 그 등대를 30년째 지켜온 노인의 사연까지 알아채는 이는 드물었다. 어쩌다 호기심 많은 이가 말을 걸어오면 만석은 그저 담담하게 등대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해 줄 뿐 자신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의 슬픔은 오롯이 그 자신과 저 바다, 그리고 매일 밤 돌아가는 등명기의 불빛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만석은 아들의 유품이 담긴 서랍장을 조금씩 정리했다. 색이 바랜 사진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세종이에 다시 싸두었고 나침반은 매달 한 번씩 헝겊으로 정성스레 닦았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무뎌지지 않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죽은 아들을 향한 애도라기보다 언젠가 돌아올지 모를 아들을 위해 물건을 온전히 보관해두는 일에 가까웠다. 그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그날의 실종을 죽음으로 완전히 확정 짓지 못하고 있었다. 서랍을 닫을 때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그해 겨울, 유난히 거센 태풍이 예보된 밤이 찾아왔다. 기상청은 사흘 전부터 큰 태풍이 남해안을 지나갈 것이라 예보했다. 마을 어선들은 일찌감치 항구 깊숙이 몸을 피했고 방파제에는 배들을 고정하려는 어부들의 손길이 분주했다. 만석 역시 사택의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등탑 유리창의 이음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30년간 수없이 겪어온 태풍이었지만 그는 매번 처음 맞는 것처럼 신중하게 대비했다. 수님도 낮에 사택에 들러 며칠치 먹을거리를 넉넉히 챙겨주며 신신당부했다. 만석 씨, 이번 태풍은 크다니까 무리해서 등탑 오르지 마세요.
위험하면 그냥 사택에 계세요. 걱정 마세요. 30년째 하는 일인데요. 만석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수님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석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오랜 세월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기에 수님은 몇 마디 잔소리를 더 얹고는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저녁 만석은 여느 때보다 이르게 등탑에 올랐다. 바람은 이미 심상치 않게 사택 지붕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등명기 앞에 서서 불빛이 안정적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유리 너머로 사나워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집채만한 크기로 부풀어 올랐다가 부서지기를 반복했고 하늘은 먹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등탑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다. 바람은 이제 유리창을 흔들 정도로 거세져 있었고 저 멀리 방파제에서는 파도가 넘실거리며 넘어오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때 저 멀리 수평선 근처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어선이었다. 이런 날씨에 바다에 나와 있을 배가 아니었다. 만석은 즉시 무전기를 들어 해양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등명기의 방향을 살피고 혹시 등탑의 불빛이 그 배에게 방향을 알려줄 수 있을지 가늠했다. 배는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조금씩 등대 쪽 암초지대로 떠밀려 오고 있었다. 만석의 눈에는 그 배가 마치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리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등탑 유리에 이마를 바짝 붙인 채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그의 목소리는 유리창에 부딪혀 흩어졌지만 그는 마치 그 배에 탄 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라도 한 듯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30년 전 그날 밤과 겹쳐지는 이 광경 앞에서 그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배 위에서는 한 사내가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네에서 그물을 걷다가 갑작스레 예보보다 빨리 들이닥친 태풍의 발이 묶인 어부였다. 엔진은 이미 파도에 시달려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사내는 조타실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방향을 잡으려 애썼다. 온몸은 이미 파도에 흠뻑 젖었고 손끝의 감각도 무뎌지고 있었다. 무전기마저 잡음만 지지직거릴 뿐 응답이 없었다. 그는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저 멀리서 규칙적으로 회전하는 등대 불빛이 들어왔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표식이었다. 저 불빛만 따라가면 산다. 사내는 그렇게 되뇌며 정신을 다잡았다. 파도가 뱃전을 넘어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지만 그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와중에도 그 불빛의 방향만은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사내는 이를 악물고 방향타를 그 불빛 쪽으로 돌렸다. 파도가 몇 번이나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쳤지만 그는 등대의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불빛이 15초에 한 번씩 어김없이 같은 자리를 비추는 그 규칙성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해양경찰의 구조정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30분 뒤였다. 어선은 이미 등대 인근 얕은 여울의 좌초에 있었고 사내는 파도에 휩쓸리기 직전 구조대의 밧줄을 붙잡을 수 있었다. 구조정에 끌어올려진 그는 온몸을 떨며 등대 쪽을 돌아보았다. 여전히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 그 불빛을 향해 그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 불빛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새기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구조된 사내는 탈진한 상태로 임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반나절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밤새 몰아치던 비바람의 흔적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마을 골목에는 청량한 바닷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었다. 만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등탑을 지켰고 날이 밝자마자 어젯밤 조난당한 어부의 안부가 궁금해 선착장으로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젯밤 등대 불빛 덕분에 목숨을 건진 외지 어부의 이야기가 화제였다. 좁은 어촌 마을 특성상 이런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아침 일찍부터 선착장 곳곳에서는 지난밤 태풍 이야기가 오갔다. 그 양반이 글쎄 등대 불빛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더라고요. 지금 수님 할머니네 가게에서 몸 좀 녹이고 있답니다. 이웃 하나가 그렇게 전해주었다. 만석은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매년 몇 번씩 있는 일이었다. 그의 등대 불빛으로 목숨을 건진 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구멍가게 평상에 담요를 두른 채 앉아있는 그 낯선 사내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30년이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방향이었다. 수님의 가게 앞 담요를 두른 사내가 뜨거운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앉아 있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에는 지난밤의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의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다. 만석이 다가가자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어젯밤 등대 불빛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잘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만석은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설명할 수 없는 나치금이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그 눈빛 어딘가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뭐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나저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윤도현이라고 합니다. 사내가 이름을 밝히며 손을 내밀었다. 만석은 그 손을 맞잡으며 자신의 이름도 짧게 밝혔다. 강만석이라고 합니다. 이 등대를 지키고 있지요. 강만석 어르신. 도연은 그 이름을 한번 되뇌더니 잠시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예의 바른 미소로 돌아왔다. 만석은 그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다. 낯선 이의 얼굴에서 스치는 감정까지 헤아리기에는 지난밤의 긴장이 아직 그의 몸에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그 순간 어디선가 갈매기 우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이어졌다. 수님이 옆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끼어들었다. 두 분이 초면이시죠? 도연 씨는 여기서 좀 떨어진 항구에서 배를 타신다던데 이번에 잠깐 이쪽 바다까지 나오셨다가 이런 일을 겪으셨네요. 네, 원래는 이쪽 그네까지 나올 일이 잘 없는데 요 근래 이상하게 자꾸 이쪽으로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도연이 그렇게 말하며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조난자의 안도감 이상의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듯했다. 만석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바다가 그런 날도 있지요. 아무튼 큰일 안 겪으셔서 다행입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등대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가세요. 어젯밤 그 불빛, 가까이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일 겁니다. 그 말에 도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는 만석이 알아채지 못한 어떤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단순한 감사 인사나 호기심이 아니라 오래도록 미뤄온 숙제를 마주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만석은 그저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을
옆에 있던 순임만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도연은 그날 밤 병원에서 나온 뒤에도 쉽게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 배는 이미 크게 손상되어 수리를 맡겨야 했고 그것을 핑계 삼아 그는 며칠 더 청하고제 머물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이유는 아니었다. 그는 순임의 가게 평상에 앉아 첫날 만석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부터 가슴 한구석이 계속해서 뻐근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강만석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도연은 몇 번이나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다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임종 직전 남긴 낡은 수첩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평생 그 수첩을 옷장 깊숙이 숨겨두고 도연에게도 그 존재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그 수첩에는 알아보기 힘든 필체로 짧게 몇 줄이 적혀 있었다. 청하고지라는 지명과 등대라는 단어, 그리고 흐릿하게 남은 이름 하나, 강만석. 이틀 뒤 도연은 정말로 등대를 다시 찾아왔다. 손에는 순임의 가게에서 산 듯한 음료수 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만석은 마침 등탑 계단 난간을 손질하던 중이었고 도연은 잠시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의 눈은 등탑 아래에서 몸을 낮춘 채 사포질에 몰두하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훑었다. 굽은 등, 거칠어진 손마디, 3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 모습을 눈에 담으며 도연은 몇 번이나 마른 침을 삼켰다. 어르신, 계속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뭐라도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그냥 몸성이 떠나시면 그게 인사지요. 만석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내심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택에 외지 손님이 찾아온 것이 실로 오랜만이었다. 그는 사포를 내려놓고 도연을 사택 마당의 평상으로 이끌었다. 수님이 챙겨준 식혜를 대접에 담아내오며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도연 씨는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저는 여기서 좀 먼 항구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그쪽에서 배를 타고 있고요. 도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최대한 담담하게 전하려 애썼지만 그 목소리 어딘가에는 미묘한 긴장이 배어 있었다. 부모님도 다 그쪽에 계시고요. 그 물음에 도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만석의 눈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저런,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오래 편찮으셨어서 마지막엔 오히려 편히 가셨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배어 있었다. 만석은 그 감정의 결을 정확히 읽어내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사연이 있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오랜 세월 슬픔을 안고 살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도 먼저 알아채는 법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만석이 별 생각 없이 물었다. 도연은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그의 시선이 잠깐 허공을 향했다가 다시 만석의 얼굴로 돌아왔다. 삭바느질을 오래 하셨습니다. 저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지요. 그런데도 늘 누군가에게 빚진 사람처럼 사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봐도 끝내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빚진 사람처럼요? 네, 특히 겨울, 그 중에서도 태풍이 심한 밤이면 유난히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창밖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알 수 없는 말씀을 혼자 중얼거리시곤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석의 표정에 옅은 그림자가 스쳤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우연으로 여기며 넘겼다. 세상에는 저마다의 사연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터였다. 이 등대는 어르신이 얼마나 지키신 겁니까? 도연이 화제를 돌리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만석은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30년쯤 됐습니다. 만석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숫자를 입 밖에 낼 때마다 그는 매번 그 세월의 무게를 새삼 실감하곤 했다. 30년이요. 도연은 그 숫자를 곱씹듯 되뇌었다. 그의 시선이 등탑을 지나 사택 안쪽, 열린 문틈으로 살짝 보이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 쪽으로 향했다. 만석은 그 시선을 알아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젊었을 땐 저도 배를 탔었지요. 그러다 사정이 생겨서 등대로 옮겨왔습니다. 벌써 그것도 옛날 이야기네요. 어떤 사정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에 만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먼저 꺼낸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낯선 사내 앞에서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어쩌면 서로 생면부지이기에 오히려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만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오랜 세월 굳게 다물어왔던 그 이야기의 첫 문을 열었다. 아들을 하나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벌써 30년 전 일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대접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만석은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 떨림을 보지 못했다. 도연은 애써 태어난 척 대접을 다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파도가 일고 있었다. 어쩌다가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태풍이 심하던 밤, 사람을 태우고 나갔다가 배가 뒤집혔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지요. 23살이었습니다. 그때. 만석은 그렇게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오랜 세월 반복해온 이야기였지만 여전히 그 말을 입 밖에 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든 대접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무언가와 필사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 뒤로 이 등대를 지키게 되신 겁니까? 한참 만에 도연이 겨우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생전에 등불만 보고도 집을 찾아올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만석은 그렇게 말하며 대접에 식혜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시선은 다시 먼 바다로 향했고 그 눈빛에는 30년 동안 반복해온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쥐고 있는 대접 속 얼음이 녹아가는 것을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짐작해왔던 무언가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그날 도연은 해가 저물 무렵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 몇 걸음 동안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만석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흔들었다.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도연은 뒤돌아 짧게 목례하고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다는 것을 만석은 미처 보지 못했다. 도연은 마을로 내려가는 언덕길을 걸으며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었다. 등대를 돌아보고 다시 걷다가 또 돌아보기를 반복했다. 그날 밤 그는 여관방에 홀로 앉아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 펼쳐들었다. 흐릿해진 글씨를 몇 번이고 손끝으로 짚어가며 읽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청년의 이름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 죄스럽다. 언젠가 도연이 크면 그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도연은 그 문장 아래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며칠 전에야 겨우 알아냈다는 듯 덧붙여 쓴 짧은 메모를 오래도록 응시했다. 청하고 등대, 강만석. 세 개의 단어가 그 밤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언젠가 반드시 다시 저 등대를 찾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도연은 다시 청하곶을 찾았다. 배수리는 이미 끝나 그의 항구로 돌아가야 할 때였지만 그는 대신 이곳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는 거의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등대 불빛 아래 굽은 등으로 사포질을 하던 노인의 뒷모습이 떠올랐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죄스러운 표정이 겹쳐졌다. 그는 몇 번이나 이 여정을 포기하려 했다. 굳이 늙은 노인의 30년 된 상처를 다시 헤집을 필요가 있을까? 그저 이대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나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병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없는 손으로 그 낡은 수첩을 자신의 손에 쥐어주던 어머니의 얼굴을, 그 손끝의 온기와 떨림을 도연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을 마음에 걸려 하셨다. 도연은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결국 짐을 꾸려 손에는 낡은 보자기로 싼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몇 번이나 그 상자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듯 꼭 쥐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 중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 오래된 수첩과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손수 짠 무명 저고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곧장 등대로 향하지 않고 먼저 수님의 가게에 들러 한참을 서성였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이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그는 며칠 밤을 새워 고민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노인의 30년 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잔인한 일이 될지도 몰랐다. 그러나 동시에 이대로 아무 말 없이 떠난다면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수님은 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눈치채고 조심스레 물었다. 평소 쾌활하던 도연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도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영 안 좋으신데.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수님에게 자신이 짐작하고 있는 사실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수님의 얼굴은 삽시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연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도연 씨가 그때 그 아기라는 말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수첩에 적힌 내용과 어르신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져서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믿기 힘든 사실을 마주한 사람의 떨림이 담겨 있었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30년 전 그 사고에 대해서는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만석이 부두에서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던 모습을 그녀는 지금도 잊지 못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듯 그녀는 잠시 평상에 주저앉은 몸을 기댔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 밤에 살아난 아기가 이렇게 자라서 여기까지 돌아왔다는 거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형언하기 힘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30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만석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소식이 그에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녀 역시 쉽게 가늠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기랑 그 아기 엄마가 무사히 구조됐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자세히 몰랐지요. 만석 씨한테는 그 얘기가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았고요. 어머니는 평생 그 사고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청년의 이름조차 모른 채 사셨습니다. 알아내려 백방으로 수소문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시절엔 쉽지 않으셨겠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겨우 실마리를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두 손으로 꼭 감싸쥐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수첩에 마지막으로 이 청하고지라는 지명과 등대, 그리고 강만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야 이곳까지 알아내신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이 이미 너무 쇠약해지셔서 직접 오시지는 못하셨고요. 수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말씀드려야지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르신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하면 겁이 납니다. 30년을 그리워하며 사신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게 위로가 될지지 아니면 더 큰 고통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도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오랜 세월 만석의 곁을 지켜온 그녀였기에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갈림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만석 씨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기다리기만 했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 밤 불을 밝히면서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인지 아세요? 모르는 채로 기다리는 것보다 진실을 아는 게 나을 겁니다. 아무리 아픈 진실이라도요. 그 말에 힘을 얻은 도연은 마침내 상자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등대로 향하는 언덕길. 그의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동시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언덕 중턱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서 등탑을 올려다보았다. 저녁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득하게 느껴졌다. 만석은 마침 사택 마당에서 채송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마당 가득 내려앉아 있었고 화분 속 여린 꽃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언덕길을 올라오는 도연의 모습을 발견한 그는 반가운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어이구, 또 오셨습니까? 이번엔 뭘 이렇게 챙겨오셨어요? 만석은 진심으로 반가운 얼굴이었다. 낯선 이의 방문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일이 될 줄. 그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다.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상자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조심스러웠으며 얼굴에는 애써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만석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물뿌리개를 든 손이 저도 모르게 멈춰섰다. 도연 씨, 안색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만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도연은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다. 마당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람에 흔들리는 채송화 잎사귀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어르신 잠시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의 떨림을 느낀 순간 만석의 가슴 한구석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완전히 사그라진 적 없던 그 불안이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뿌리개를 마당 한편에 내려놓은 뒤 도연을 사택 안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만석은 낡은 찻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도연은 보자기에 싼 상자를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오래된 나무 상자에 매듭을 푸는 그의 손길은 마치 무언가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어르신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운을 떼며 마침내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꺼내는 사람 특유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와 작은 헝겊에 쌓인 무언가,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만석은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두근거림에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는 저녁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등탑의 그림자가 사택 마당 위로 서서히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먼저 꺼내 만석 앞에 내밀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었다. 배경은 낯선 항구였다. 사진 속 여인의 눈빛은 형언하기 힘든 감정을 담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품에 안긴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만석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낯선 모자의 오래된 사진이려니 여겼을 뿐이었다. 이건 누구입니까? 만석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제 어머니와 저입니다. 30해 전 어르신의 등대가 있는 이곳 근해에서 태풍을 만나 죽을 뻔했던 두 사람이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만석의 손에 들린 사진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저와 제 어머니는 다른 섬으로 가는 작은 배를 얻어 탔습니다. 오라비, 그러니까 제 외삼촌을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가는 도중 갑자기 태풍을 만났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는 마치 수백 번 되뇌어온 이야기를 꺼내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오랜 세월 짓눌러온 무게가 그대로 배어 있었다. 만석의 눈은 그 순간 무언가를 예감한 듯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배에 젊은 선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잊지 못하고 사셨던 그분이요. 그분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어머니께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조선이 다가왔을 때 어머니와 저를 먼저 배 위로 올려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파도가 두 배를 갈라놓았고 그분은 끝내 함께 구조되지 못하셨습니다. 만석은 그 순간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눈앞에서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소용돌이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 등불만 보고도 돌아올 수 있다던 그 말. 그리고 자정 넘어 사택 문을 두드리던 청년의 떨리던 목소리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아득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평생 그 청년의 이름을 알아내려 애쓰셨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최소한 그 가족에게 감사 인사라도 전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 그 청년의 이름도 고향도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내려놓지 못하셨고 태풍이 심한 밤이면 늘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바람 소리에도 어머니는 몸을 떨며 이불을 끌어당기시곤 했습니다.
도연은 상자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만석 앞에 펼쳐 보였다. 수첩은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귀퉁이가 달아 있었고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글씨는 세월의 발에 흐릿했다. 어떤 페이지는 눈물 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잉크를 번지게 만들어 있었다. 만석은 그 얼룩진 페이지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조심스레 쓸어보았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어머니는 우연히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신 어느 옛옛 사람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날 사고에 대해 알고 계셨고 청하곶 등대와 강만석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셨다고요. 어머니는 그 길로 이곳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셨지만 이미 몸이 너무 쇠약해져 계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어머니는 제게 몇 번이나 이 수첩을 찾아 이곳으로 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부탁이었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다. 낯익은 필체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절한 문장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청년의 이름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 죄스럽다. 부디 살아 계시다면, 아니 살아 계시지 않더라도 그 가족에게 이 말만은 전하고 싶다. 당신의 아들 덕분에 우리 모자는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은혜 잊은 적 없습니다. 만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오열은 막을 수 없었다. 30년 동안 삼켜온 슬픔과 원망과 그리움이 그 짧은 문장 하나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크게 들썩였고 30년 동안 굳게 참아온 눈물이 마치 둑이 터진 듯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원망과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진실 앞에서의 안도가 뒤섞인 복잡하고도 정직한 눈물이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갔습니까? 남을 살리고 그렇게. 만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식탁에 엎드리듯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흐느꼈다. 그 흐느낌 속에는 30년 동안 삼켜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녹아 있었다. 도연은 그런 그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자신도 눈물을 참지 못한 채 함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 순간을 상상할 때마다 늘 두려웠었다. 그러나 막상 마주한 노인의 눈물 앞에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아니다, 아니야.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겨우 입을 열었다. 30년을 몰랐다. 그 아이가 어떻게 갔는지, 헛되이 간 것은 아닌지,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원망만 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영호가 사람을 살리고 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다른 감정이 서서히 섞여들고 있었다. 그것은 아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의 뒤늦은 그러나 진실한 안도였다. 그동안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바다마저도 이 순간만큼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아들을 삼킨 원망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아들이 마지막 순간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낸 그 현장이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창밖파도 소리마저 그날은 유난히 잔잔하게 들렸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상자 안에서 무명 저고리를 꺼내 만석 앞에 내밀었다. 이건 어머니가 그날 밤 대신 받으셨던 뱃삭입니다. 평생 간직하셨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이제는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물건을 건네는 짧은 순간에도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유품 반환이 아니라
30년 동안 두 가족을 갈라놓았던 시간의 매듭을 비로소 풀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만석은 그 저고리에 해진 소매 끝을 오래도록 매만졌다. 만석은 그 낡은 저고리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얼굴에 가만히 갖다 대었다. 30년 전 그날 아들이 마지막으로 몸에 걸쳤을지도 모를 그 옷감에서는 이제 아무 냄새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오래도록 그것을 놓지 못했다. 창밖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등탑에서는 여느 때처럼 불빛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의 그 불빛은 지난 30년의 그것과는 어딘가 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 듯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만석의 흐느낌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그는 젖은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창밖 등탑의 불빛이 벽에 비쳐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늦게라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도연은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그러나 같은 무게의 슬픔과 감사함을 아는 채 그 밤을 함께 지새웠다. 그날 밤 이후 만석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일과의 반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고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등탑에 올라 불을 밝혔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30년 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등탑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은 여전했지만 그 발걸음의 무게는 예전과 사뭇 달랐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 하나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걸이였다. 수님도 그런 만석의 변화를 알아챘다. 그녀는 며칠 만에 사택을 찾았다가 마당에서 여느 때와 달리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분을 매만지는 만석의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만석 씨,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얼굴이 훨씬 편해 보이시네요. 만석은 멋쩍은 듯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영우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아니었어요. 그 말에 담긴 깊은 사연을 수님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밝아진 그의 얼굴만으로도 충분히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며칠 뒤 만석이 오랜만에 마을 어귀 이발소에 들러 머리를 단정히 다듬고 낡은 외투 대신 오래도록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새 옷을 꺼내 입은 모습을 보고는 또 한 번 놀랐다. 30년 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온 노인이 조금씩 다시 사람 사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도연은 그 후로도 며칠을 더 청화고제 머물렀다. 배수리도 이미 끝났고 항구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충분했지만 그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만석 역시 굳이 그를 서둘러 보내려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사택 마당의 평상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주로 영우에 대한 이야기였다. 만석은 아들의 어린 시절, 첫 배를 탔던 날, 좋아하던 음식과 즐겨 부르던 노래까지 30년 동안 홀로 간직해온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영우가 6살 때였나 바닷가에서 개한테 손가락을 물리고도 울지도 않고 그 개를 잡아다가 반찬하라고 가져온 적이 있었지요. 만석이 그렇게 말하며 웃으면 도연도 함께 웃었다. 그 짧은 웃음 속에서 만석은 처음으로 아들 이야기를 슬픔이 아닌 즐거움으로 꺼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30년 만에 찾아온 낯설지만 반가운 감각이었다. 그는 그 뒤로도 아들의 이런저런 일화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고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그의 표정도 점점 밝아졌다. 도연 역시 처음 듣는 영호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이 새기듯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언제나 옅은 슬픔이 함께 배어 있었다. 도연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커다란 희생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어르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아난 대신 영우 씨가 돌아가신 거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조심스럽게 그런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평상에 걸터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랫동안 삼켜온 말을 힘겹게 꺼내는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만석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마세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호는 그날 밤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도연 씨와 어머니를 살리기로 결심한 건 그 아이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도연 씨가 짊어질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도연 씨가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저한테는 무엇보다 큰 위안입니다. 그 말에 도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처음 듣는 위로였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은 이의 아버지가 오히려 자신을 다독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것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나 조마조마했다. 만석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고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바다를 원망하며 살아왔다. 아들을 삼킨 그 검푸른 물결을 그는 매일 밤 등탑에서 내려다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결코 용서하지 못했다. 파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곤 했다.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사겨온 원망이었다. 바다가 그의 아들을 앗아갔다는 사실은 이성으로는 받아들여도 마음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조금씩 다른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바다는 그의 아들을 데려간 곳이지만 동시에 그 아들이 마지막 순간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낸 곳이기도 했다. 만석은 어느 날 저녁 등탑 유리 너머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바다를 향해 다른 말을 건넸다. 고맙다. 우리 영우,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게 해줘서. 그 말은 원망 대신 감사의 언어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 바다를 향해 미움이 아닌 다른 감정을 품을 수 있었다. 노을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바다와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날부터 만석은 오래된 서랍장을 자주 열게 되었다. 낡은 사진, 나침반, 그리고 이제는 도연이 가져다준 무명 저고리까지. 그는 그 물건들을 조심스레 정리하며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은 이 물건들을 아들의 죽음을 증명하는 슬픈 유품으로만 여겨왔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아들이 살아낸 삶의 흔적이자 누군가를 살린 용기의 증거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도연 씨. 어느 저녁, 만석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네, 어르신. 내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듯한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에 쥔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특유의 어색함이 그의 몸짓 곳곳에 배어 있었다. 영호가 못다 산 세월을 혹시 도연 씨가 대신 좀 살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처럼 여기며 지내고 싶은데 이런 부탁 주제넘습니까?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대답했다. 목이 메어 말을 잇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주제 넘다니요, 어르신. 제가 오히려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늘 그리웠습니다. 어르신을 뵙고 나서부터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제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정말 아들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손으로도 저 등대를 지키고 싶습니다. 어르신께서 30년 지켜오신 그 마음을 저도 이어받고 싶어요. 그 말에 만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연을 두 팔로 끌어안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를 이렇게 꼭 끌어안아 보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았다.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된 30년의 슬픔이 그 저녁 마당의 평상 위에서 비로소 하나의 매듭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늘에는 어느새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고 등탑의 불빛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어둠을 가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빛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무게의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도연은 자신이 살던 항구의 일을 정리하고 청하곶 근처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완전히 이사를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한 달에 몇 번씩 배를 몰고 청하곶에 들러 만석과 며칠씩 함께 지내다 돌아가곤 했다. 처음 얼마간은 도연도 자신의 삶과 만석의 삶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청하곶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원래 항구보다 이곳이 더 그리운 곳이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도연을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만석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핏줄로 이어진 부자 못지않은 정이 쌓여 있었다. 만석은 도연이 올 때마다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도연은 올 때마다 만석의 건강을 살피며 작은 선물을 챙겨왔다. 그것은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다. 따뜻한 겨울 내복 한 벌, 무릎에 좋다는 파스 한 통, 그런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결코 소소하지 않았다. 만석의 사택 마당에는 이제 채송화 화분 옆에 작은 화분 하나가 더 늘어 있었다. 도연이 가져온 감나무 묘목이었다. 순덕이 오래전 심었던 감나무의 씨앗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만석이 일러준 뒤로 도연이 정성껏 챙겨 심은 것이었다. 그 작은 묘목이 마당 한편에 자리 잡던 날, 만석은 오래도록 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순덕과 영우, 그리고 이제는 도연까지 세 사람의 시간이 그 작은 나무 한 그루 안에 함께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묘목을 심던 날, 흙 묻은 손을 털며 만석에게 물었다. 어르신, 이 나무가 자라면 감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짧아도 5년, 길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렇게나 오래요? 그럼요. 좋은 것들은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는 법이지요. 사람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석은 그렇게 말하며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말 속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비로소 이 자리에 이르게 된 자신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이게 자라면 언젠가 감이 열리겠지요. 도연이 그렇게 말하며 웃으면 만석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사택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럼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어놓고 기다리는 거지요. 만석은 그렇게 말하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저녁이면 함께 등탑에 올랐다. 만석은 여전히 164개의 계단을 손수 오르며 등명기를 점검했고 도연은 그 곁에서 노인의 걸음을 부축했다. 처음에는 만석이 극구 사양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도연의 팔을 붙잡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일과가 되어 있었다. 어르신, 이제 이 일도 저한테 조금씩 가르쳐 주세요. 언젠가는 제가 이어받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녁 등명기 앞에 나란히 선 도연이 그렇게 말했다. 만석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감동이 서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랫동안 이 등대를 자신이 죽는 날까지 홀로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해왔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이 불빛도 함께 꺼질 거라고 그렇게 체념하듯 여겨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불빛을 이어받겠다는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그래 주면 고맙지요. 이 불빛이 도연 씨 손에서도 계속 돌아간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은 도연에게 등명기를 다루는 법, 렌즈를 관리하는 법, 날씨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다. 도연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성실하게 배워나갔고 만석은 그런 그를 지켜보며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렌즈를 닦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부자의 풍경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회전하는 등대의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여전히 15초에 한 번씩 같은 자리를 훑고 지나갔다. 그러나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향한 애타는 신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증거였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빛의 회전만을 지켜보았고 그 침묵 속에는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안이 담겨 있었다. 수님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따금 사택의 반찬거리를 가져다 주며 이제는 두 사람 목까지 넉넉히 챙기게 되었다. 어르신,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수님 씨 덕분이지요. 그리고 저 친구 덕분이기도 하고요. 만석이 마당에서 감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도연을 가리키며 말했다. 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시울도 어느새 살짝 붉어져 있었다. 30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세월이었기에 이 작은 변화가 그녀에게도 남다른 감동으로 다가왔다. 30년 동안 홀로 바다를 지키던 노인이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포근했다. 만석과 도연은 함께 등탑에 올라 불을 밝혔고 사택으로 내려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고 등대의 불빛은 그 눈발 사이로 여전히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잔잔히 흘러나왔고 사택 안은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으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어르신, 내년 봄에는 마당에 꽃도 좀 더 심어볼까요? 채송화 말고 다른 것도요. 도연이 국그릇을 옆으로 밀어두며 말했다. 만석은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지만 사택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겨울밤을 함께 나눴다. 그럽시다. 마당이 너무 횡했는데 잘 됐네요. 만석은 그렇게 대답하며 국그릇을 도연 쪽으로 슬쩍 밀어주었다. 늘 혼자 먹던 소반이 이제는 둘이 함께 앉아도 좁지 않을 만큼 넓게 느껴졌다.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만석에게는 여전히 낯설면서도 감사한 일상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함께 맞이할 앞날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다. 30년 동안 오늘만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만석에게 이제는 내년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다시 생겨나고 있었다. 만석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영호야, 보이니? 아버지가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은 30년 동안 반복해온 혼잣말과 닮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었다. 원망도 그리움만의 애달픔도 아닌 감사와 평온이 깃든 목소리였다. 창밖의 눈은 소리 없이 계속 내려앉고 있었다. 도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만석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다. 두 사람 너머로 청하곶 등대의 불빛은 오늘 밤도 어김없이 어두운 바다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 그 신호는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부름이 아니라 여기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따뜻하고 다정한 인사였다. 멀리서 그 불빛을 보는 뱃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규칙적인 회전 속에서 어떤 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이 한 아버지의 30년 그리움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두 사람의 새로운 가족으로 완성된 빛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빛을 따라 무사히 항구로 돌아갈 뿐이었다. 청하곶 등대는 오늘도 어김없이 불을 밝힌다. 15초에 한 번씩 정직하고 규칙적으로 어둠을 가르는 그 빛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손끝에서 이어지고 있다. 바다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슬픔을 남기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켜주는 곳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품고도 등대의 불빛만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다정하게 오늘 밤도로 어둠 저편을 향해 흔들림 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빛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래도록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빛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사실이었다.